트럼프가 한국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기름의 20%가 지나는 바닷길입니다. 처음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동맹국에게 동참만 하면 좋지 않을 거라며 대놓고 협박합니다. 기름값은 폭등하고 주식은 흔들리고 피해는 우리가 받는데 군대까지 보내라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싸움을 건 건 미국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폭격으로 제거한 것도 미국이에요. 그 전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지,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국의 계산이 어디서 틀어졌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새벽, 미국은 단 1시간 만에 이란의 통치자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미국은 머리를 자르면 몸통은 무너진다고 확신한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020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죽였을 때 이란은 미군 기지에 미사일 몇 발 쏘는 것으로 체면 치레를 하고는 잠잠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지도자만 제거하면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알아서 흔들릴 거라 판단했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메네이가 죽고 새 지도자가 된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끝까지 싸운다. 이란 국민들은 분열하기는커녕 오히려 똘똘 뭉쳤습니다. 거리마다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장례 행렬에는 수백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란은 우리가 아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민족이에요. 외부에서 공격받으면 싸우다 죽을지언정 무릎 꿇는 걸 치욕으로 여기는 문화가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500년 전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나라는 건드리려면 아예 말살할 각오를 해야 한다. 반만 때리면 반드시 복수당한다. 미국은 반만 때렸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았습니다. 유조선을 공격하고 바다에 기뢰를 뿌렸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고작 39km입니다. 배가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는 더 좁아서 유조선 2척이 겨우 비켜가는 정도예요. 이 좁은 길을 틀어막으면 전 세계 원유의 20%가 발이 묶입니다.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절대 못 이기지만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는 있는 겁니다. 약자의 무기, 비대칭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편이어야 할 중동 부자 나라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나라들 투자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질러놓고 왜 피해는 우리가 봐야 하냐? 중동 자본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난처해졌습니다. 이란 본토를 점령하자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수렁에 빠졌던 악몽이 떠오릅니다. 호르무즈 봄새를 뚫자니 좁은 바다에서 드론과 기뢰를 맞으며 미군이 피 흘려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에게는 미군 희생자가 나오는 게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에요. 싸움은 질렀는데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동맹국 호출입니다. 너희 도와서 같이 피 흘려라. 그런데 이런 요구가 처음일까요? 3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웃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쿠웨이트 전체를 집어삼켰죠. 미국이 나섰습니다. 이건 용납 못한다. 하지만 미국 혼자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돈을 내든 군대를 보내든 어떻게든 동참하라고요. 전쟁은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신문에 감사 광고를 냈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구해준 나라들 이름을 쭉 나열한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 30개국 넘게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 130억 달러를 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당시 전쟁 비용의 2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감사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쿠웨이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피를 안 흘렸잖아요.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일본을 경제동물이라고 조롱했어요. 남들 피 흘릴 때 동봉투나 챙기는 나라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법을 바꿔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도 미국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고민 끝에 5억 달러와 의료 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전투병 대신 의료진을 보낸 거예요. 미국이 만족했을까요?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나중에 방위비 협상 때 돌아왔습니다. 너희 그때 제대로 안 도왔잖아. 미국은 절대 공짜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걸프전 때는 전투 지역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다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기뢰가 깔린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 군함을 보내라는 겁니다. 직접 총알바지가 되라는 얘기예요. 트럼프의 파병 요청, 단순히 군비 아끼려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노리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 폭격으로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국 국민의 27%만이 이번 공습을 지지했습니다. 지지율은 37%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전쟁은 왜 시작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미군까지 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래서 위험한 임무를 동맹국 군대에게 시키는 겁니다. 혹시 사고가 나도 미군이 아니니까요. 트럼프 본인도 호르무즈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드론 한두 대, 기뢰 몇 개, 이란에겐 식은 죽 먹기다.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동맹국한테 가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이건 단순한 파병 요청이 아닙니다. 글로벌 패키지 딜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동시에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토 유럽 국가들한테는 방위비 더 내라. 안 그러면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파리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한국에는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합니다. 전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미국에 충성하는 나라인지 아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셋째, 미국은 더 이상 이 바다가 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2010년대 중반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었습니다. 중동 기름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누가 손해일까요? 미국은 별로 안 아픕니다. 자기 땅에서 기름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한국, 일본, 유럽은 다릅니다. 여전히 쓰는 기름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와요. 이 나라들이 진짜 급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바다 막혀도 괜찮아. 너희가 급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싸움은 내가 걸었는데 뒷수습은 너희가 해라.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예상 밖이에요. 먼저 중국. 중국은 아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란과 따로 협상해서 자기네 유조선만 통과시키기로 한 겁니다. 위안화로 결제하는 조건이에요. 미국이 군함 보내라고 했죠? 중국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관심 없다. 오히려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면서 적대 행위부터 중단하라고 쏘아붙였어요. 유럽은 어떨까요? 영국과 프랑스도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자국 상선 보호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면서 미국 주도 연합에는 소극적이에요. 입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가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에겐 35년 전의 기억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걸프전 이야기 기억하시죠? 130억 달러나 내고도 피 안 흘렸다고 무시당했던 굴욕. 그때 일본은 배웠습니다. 돈만 내면 욕먹고 군대 보내면 위험하고. 그래서 이번엔 아예 선을 긋는 겁니다. 끼어들 생각 없다. 호주는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 호주마저 파병 계획 없다고 못 박았어요. 미국 최후방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이건 미국이 건 싸움이라는 걸.
이란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으로 시작한 전쟁이에요. 거기에 왜 우리가 피 흘려야 하냐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거절해도 됩니다. 미일 동맹이 흔들려도 당장 일본 안보가 무너지진 않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 없이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주한미군 28,500명이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북한 핵이 코앞이에요.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우리 안보가 직접 흔들립니다. 일본이나 호주처럼 안 할래요 하고 돌아서기가 훨씬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만 아직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내도 안 보내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군함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적 위험부터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본인도 인정한 위험한 바다예요. 거기에 청해부대 구축함이 들어갑니다. 4,400톤급이면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어뢰까지 장착한 전투함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이 없습니다. 이란이 바다에 뿌려놓은 기뢰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칫 기뢰에 피격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와 전력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이 군함을 보내는 순간 이란 입장에서 우리는 적국이 됩니다. 이란에 있는 한국 교민들과 선박들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1년에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억류한 적 있잖아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훨씬 더 위험해요. 법적인 문제도 복잡합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서 시작됐어요. 이란이 먼저 때린 게 아닙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함께 싸운다는 건데 미국이 먼저 친 싸움에 이 조약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생깁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할 수 있고 시민단체들은 헌법 위반,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그럼 안 보내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공짜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2020년 트럼프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6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거의 6배예요. 지금 거절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군함 안 보냈잖아. 그럼 방위비로 내. 관세 폭탄도 걱정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관세를 10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동차, 반도체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죠. 가장 무서운 건 동맹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도 약해집니다. 지금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 스타일을 아셔야 합니다. 당장은 넘어가 주는 척해요. 알았어, 이번은 봐줄게. 그러다 다른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크게 뜯어갑니다. 호르무즈에서 빠지면 방위비에서, 관세에서, 어딘가에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 요구를 수용해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동맹 관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가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함이 기뢰와 드론의 표적이 됩니다. 이란과의 외교 관계는 사실상 끝이에요. 무엇보다 국내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미국이 건 전쟁에 왜 우리 군인이 피를 흘려야 하느냐? 정치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 2020년 때처럼 미국 주도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청해부대 작전구역만 확대해서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거예요. 6년 전 트럼프 1기 때 우리 정부가 실제로 썼던 방식입니다.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이란을 직접적으로 돌리지는 않는 중간지대죠.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호르무즈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한 건 똑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걸로 만족할지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 군함 대신 기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진짜 급한 건 뭘까요? 군함이 아닙니다. 기뢰를 치울 능력이에요. 미 해군은 작년에 중동 지역의 마지막 소해함 4척을 전부 퇴역시켰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지원할 소해함이 없어요. 이란이 깔아놓은 기뢰를 치울 수단이 지금 전무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의 기뢰 위협에 대비해 수십 년간 기뢰전 역량을 키워왔거든요. 무인 기뢰 처리기,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차세대 기뢰 제거 처리기, 한국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첨단 무인 장비들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기뢰를 찾아내고 폭약을 설치해서 터뜨리는 수중 로봇이에요. 사람이 직접 위험한 바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비들을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선 진짜 필요한 걸 받는 겁니다. 군함 열척보다 기뢰 치우는 장비가 더 급하거든요. 한국 입장에선 군인을 보내지 않으니 인명피해 위험이 없어요. 이란을 직접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되면 K 방산 수출에도 큰 기회가 됩니다. 저는 세 번째 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피도 안 흘리고 미국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걸 주고 우리 방산 산업까지 키울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사일을 완벽히 요격한 천궁2의 추가 주문이 폭주했었죠. 좁고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리는 대신 우리의 첨단 해양 무인 로봇을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바다에서 기뢰를 완벽하게 제거해낸다면 제2의 천궁 사태, 즉 K 해양 무인 로봇의 초대형 수출 신화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35년 전 일본처럼 돈만 내고 무시당하는 신세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